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산업계 최신 동향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들 움직임부터 해서 보험 시장 변화,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기술, 서비스 이야기까지요. 좀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 그게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죠. 네, 저희 앞에 자료들이 좀 쌓여 있는데요. 대기업 채용 소식, M&A 뉴스 또 있고요. 또 보험 상품 트렌드, 소비자 불편 얘기도 있고, 그리고 통신 보안 문제나 홈 서비스 확장 소식 같은 것들. 네,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하나하나의 점들을 이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건 뭘지 같이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역시 큰 기업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삼성, SK, 현대차. 이런 주요 그룹들이 최근에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어요. 숫자가 상당하던데요? 왜 지금일까요? 네, 표현적으로는 당연히 그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여기에 기여하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걸 다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 봐도 7대 그룹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확 늘었어요. 네네. 근데 그 배경에는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소위 반기업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아, 네.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 활동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자리 늘린다, 이걸 넘어서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경영 환경의 어려움,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혹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그런 신호,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고용 창출,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경영 환경도 좀 개선해달라. 이런 간접적인 요구를 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고용을 약간 협상 카드처럼 쓰려는 걸 수도 있고요. 허허, 그렇군요. 네, 기업의 사회적 역할하고 또 경영 현실, 규제 환경, 이 사이에서 좀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죠. 야, 정말 흥미로운 역학관계네요. 이 사회기여랑 기업의 실리 추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럼 또 다른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LIG 그룹이 동아일레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거는 LIG 그룹의 좀 장기적인 사업 전략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LIG 하면 보통 이제 LIG 넥스원, 방위산업 쪽이 강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방사는 정부의 국방 예산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실적이 좀 크게 좌우될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위험을 좀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고 사업 다각화를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 거군요. 동아일레콤 인수가 그 답이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레콤은 통신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랫동안 LIG 넥스원이랑 협력해온 파트너이기도 해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LIG는 우선 그 핵심인 방산 사업에 필요한 전력 관련 기술 역량, 이걸 내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동아일레콤이 가진 다른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기라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큰 배터리 시스템, 이런 사업 역량을 확보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사업 보강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 인프라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장으로 이제 본격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 방산 기술은 더 단단하게 다지면서 동시에 그 변동성이 큰 방산 의존도는 낮추고 민간 시장, 특히 성장성 높은 에너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채용 계획이랑 비슷하게 이 인수 역시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 채용이든 인수합병이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일자리 지형도를 바꾸고
또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많이 쓰시게 될 뭐 전기차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보험업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보험사들 순이익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나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하는 건데요.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 AI요? 네, 예를 들면 뭐 보험금 지급 심사나 고객 상담 같은 업무예요. AI를 도입해서 처리 속도 높이고 비용 절감하려는 시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고객, 특히 젊은 세대를 좀 사로잡기 위한 상품 개발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상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소위 미니 보험이나 이색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요. 보험료 부담은 적으면서 특정 위험만 빡 골라서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나온 펫보험처럼요.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게 요즘 인기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기존의 좀 전통적인 보험 상품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니즈에 맞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I를 효율 높이고 틈새 상품으로 새 고객 찾는다. 네,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또 다른 흐름도 언급이 돼 있어요. 환급률이 높은 저축성 보험, 그중에서도 700 종신보험이라는 것에 보험사들이 집중하고 있다. 이건 어떤 상품인가요? 아, 네. 이거는 얼마 전까지 좀 유행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이라는 숫자가 붙은 건 아마도 보험료를 낸 지 딱 7년이 되는 시점에 내가 낸 원금만큼의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환급률 100%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7년 만에 원금 회복이요? 와, 단기적인 목돈 마련이나 뭐 저축 수단으로 생각하면 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거 너무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숨겨진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원금 회복하고 싶어하는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고소득 전문직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보험사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품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가입자들이 중간에 계약을 얼마나 해지하느냐, 즉 해지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 해지율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게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이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이렇게 가정하고 상품 가격을 정하고 미래 이익을 예상하거든요. 이 미래 예상 이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CSM,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건데요. 뭐 일종의 보험사가 확보해 놓은 미래 이익 주머니 같은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들이 7년 딱 되는 시점이나 그 이후에 해지를 해서 돈을 찾아가 버리면 그럼 보험사가 기대했던 미래 이익이 확 줄거나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기존 단기납 상품보다 이 7천 종신보험이 해지율 변동에 더 취약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 환급률이 높아 보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해지 사태가 벌어지면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 상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저축성 상품 말고 본연의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험은 어떤가요? 자료에 암, 뇌, 심장, 3대 질병 관련 보험 이야기가 있네요. 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여전히 한국인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중증 질환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젊은 층이 늘면서 이 3대 질환 발병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진단받았을 때 얼마 받는 진단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길고 힘든 치료 과정 전체를 대비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암이나 뇌, 심장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또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치료 과정 전체를 대비한다. 그건 진단비 말고 또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험사들이 진단비는 기본이고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간병비 같은 걸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교보생명의 교보 3 밸런스 보장보험 무배당 이런 상품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품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료를 보면요. 이 상품은 3대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치료비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보장해 주고요. 또 일단 진단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 납입 면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연금처럼 바꿔서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게 설계됐다고 하네요. 오, 네, 단순히 질병 위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길어진 노후 생활까지 생각하는 이 보험의 역할이 점점 더 포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확실히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높은 환급률에 유혹하고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대 질환처럼 큰 병에 대한 포괄적인 대비를 우선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 좀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 여전히 번거롭다는 지적인데요. 그 전산화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라는 제도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보험금 차려고 할 때 예전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니 세부 내역서니 하는 종이 서류 일일이 다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사진 찍어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야 했잖아요. 네, 엄청 귀찮았죠. 그렇죠. 이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였죠. 훨씬 편리해질 거라고 다들 기대했을 텐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절반 이상, 정확히는 58%가 아직도 이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들, 여기서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준다면서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요.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들은 비용 부담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그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 만드는 업체들이 협조에 좀 소극적인 부분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 업체 문제도 있군요. 네, 결국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가장 편리함을 느껴야 할 환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제도 도입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1년 넘도록 절반 이상이 안 쓰고 있다니 특히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결국 기술은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약간 전형적인 디지털 격차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도 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 내용만큼이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편리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 분야로 넘어가서요. KT 관련 보안 이슈를 좀 살펴보죠. 얼마 전에 그 불법 기지국 이용해서 소액 결제 피해 입힌 사건 있었잖아요. KT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사건. 개인이 불법으로 아주 작은 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그 근처 지나가는 KT 가입자들 휴대폰 정보를 빼내고 그걸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이었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KT가 몇 가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객들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개인 인증의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유심의 암호키 자체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키는 안전하다? 네, 그래서 이걸로 복제폰을 만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럼 피해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약 2만 명 정도 고객들에게는 일단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3년 동안 휴대폰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KT 안전안심 보험이라는 상품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보험까지요? 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은 전액 보상을 방침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법 기지국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더 강화하고 보안 관련 투자도 늘려서 제발 막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즉각적인 피해 복구, 금전적 보상,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까지 일단 필요한 조치들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보안 사고는 사실 금전적 피해 복구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신뢰의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뚫려가는 사실 자체가 불안감을 주는데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통신사 보안은 단순히 서비스 품질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금융 안전하고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는지가 중요하죠. KT의 이번 대응은 일단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걸로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약속한 보안 강화 조치들,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하고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만 한 번 흔들린 고객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꾸준한 노력과 결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소식입니다. 홈서비스 플랫폼 미소가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는 소식이 있네요. 아, 네.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도 늘고 위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집안 곳곳을 좀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홈서비스 중개 플랫폼인 미소가 기존에 제공하던 에어컨, 세탁기, 매트리스 청소 서비스 외에 냉장고, 건조기, 주방 후드, 공기청정기 청소까지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와, 집안의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 청소해주는 셈이네요. 단순히 서비스 가짓수만 늘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징도 있나요? 미소 측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파트너들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DB손해보험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보험 가입까지. 네, 단순히 플랫폼에서 사람만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하고 안전까지 신경 쓰고 있다. 이걸 좀 어필하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맡길 수 있겠죠?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문성과 안전장치, 그러니까 보험을 강조하는 것, 요즘 소비자들 니즈를 잘 파악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신뢰가 중요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 분야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이오워즈라는 곳에서 우수한 디지털 에이전시를 선정했다고요? 네, 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라는 곳에서 매년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채널을 잘 활용한 사례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들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종합대상격인 소셜아이 그랜프리는 에드코아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차지했고 이어서 휴비즈, 빅픽처 팀 같은 회사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순위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참고 자료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를 개편하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맡길 파트너, 즉 디지털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니까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위권에 오른 회사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위한 에드코아 인터랙티브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의 인스타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고요. 3위를 차지한 빅픽처 팀은 푸본 현대생명이라는 보험사의 공식 블로그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사례도 있군요. 사실 금융이나 보험 상품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디지털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푸본 현대생명 사례는 금융이나 보험처럼 좀 복잡하고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의 기업들도요. 이제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과 쉽고 재미있게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어떤 산업 분야든 온라인에서의 고객 경험과 소통 방식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오늘 살펴본 KT의 보안 이슈 대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미소의 서비스 확장은 우리 일상의 편리함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고 또 이 아이오워즈 소식은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기업과 브랜드를 만나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대기업들의 고용 확대나 사업 재편 전략,
보험 시장의 새로운 상품 트렌드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통신 보안이나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동향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정부 규제 같은 외부 환경 압력이 기업들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 채용이나 M&A 같은 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변화, 예를 들어 보험업계의 AI 도입 가속화나 통신사의 보안 강화 노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산업의 경쟁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시적, 기술적 변화들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상품을 고를까, 또 경험, 보험금 청구는 쉬울까, 그리고 일상,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기업 전략, 기술 발전, 소비자 경험, 이 세 축이 정말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험 분야에서 한쪽에서는 막 AI 기반의 초개인화 상품 개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험 분야를 예로 들었을 때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점점 더 개인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고도화될 겁니다. 어쩌면 정말 나만을 위한 보험료, 나만을 위한 보장이 가능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초개인화의 흐름이 과연 모두에게 이롭기만 할까요? 혹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지거나 비싸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나 접근성 문제를 낳지는 않을까요? 기술이 가져올 편리함과 효율성, 그 이면에 숨겨진 공정성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고민이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